그나마 일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님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발표드릴 주제는 그 포트레이닝 컨사이제이션 그 학습부 양자화 방법 중에서 이제 8빗 이하로 이제 학습부 양자화를 하려면 저 미니마이징 리컨스트럭션 에러라는 저 MR이 줄여서 이제 MR이라고 하는 많이 쓰긴 하는데 저 방법을 써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부 양자를 적용했을 때도 그 8빗 이하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그 비전 트랜스포머가 그 CNN 대체하고 있는데 그게 엣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VIP가 연산량이 많으니까 그걸 뭐 한 2년 정도는 이제 CNN이랑 그 비전 트랜스포머 섞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이제 엣지용으로 나온 라이트웨이트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거를 요 PTT 방법으로 양자화한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것도 마지막에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거 다루기 전에 이런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연구 계보들이 있어서 그거 관련 연구도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학위 할 때는 이제 인텔리 시스템 랩에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서 전력 소모 모델링하고 뭐 분석해서 줄이고 사용자 비헤비어 같은 거 예측 모델 만들어서 에너지 소모 줄이고 뭐 그런 연구를 주로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수학할 때는 뭐 이미지나 뭐 음성이나 뭐 인터랙션하는 그런 센서 데이터나 이런 거 멀티모달 데이터 가지고 좀 시기 적재적소의 어떤 메시지라던가 아이콘 같은 거를 이제 서제션 해주는 그런 연구를 하다가 하울링이 시작된죠. 저 때문에. 예. 네, 연구원 이제 2019년에 입사해서는 프로젝트를 3개를 이제 하나를 끝냈고 이제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그 컴파일러 개발하는 쪽에 참여해서 그 MPU에 맞는 이제 컴파일러 개발하는 그런 과제를 쓰면서 거기서는 저는 그 양자화 알고리즘이 사실 실제로 이제 워킹하려면 컴파일러 단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텐서폴 라이트 나온 CVPR 2018 그 논문처럼 완전 이게 인테저 온리로 그 스케일이나 중간에 이제 퀀타이즈하는 이제 스케일 팩터까지 다 인테저로 바꿔서 이제 컴파일러로 녹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컴파일러에서 인테저 온리로 인퍼런스하기 위한 그런 양자화 알고리즘 같은 거는 컴파일러에 들어있고 좀 빠르게 실행하려고 뭐 레이어 퓨전 같은 것도 다뤘습니다. 오늘 발표 드릴 거는 이제 그런 프랙티컬하게 뭐 엔드투엔드로 인테저 온리로 풀리 인테저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양자화를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완전 알고리즘 레벨에서 이런 PTQ 알고리즘 레벨에서 어떻게 로우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반에는 그런 컴파일러 레벨에서 이제 양자화를 하다가 그게 되게 논문 쓰기도 어렵고 막 일은 엄청 많이 들어가고 막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 논문 막 쏟아지는 거 보면 다 파이치 레벨에서 막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결과가 냈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이걸로 논문을 일단 좀 써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 하면 이제 시스템 개발해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그 노가다를 왕창 하다가 페이퍼 좋은데 쓰기도 어렵고 이중 완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틀어서 최근 한 1년간은 좀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양자화를 좀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본 건데 이거는 아마 다들 전문가시니까 키워드만 보시고 대충 아실 것 같고 좀 앉아서 발표하는. 예. 네. PTQ만 좀 더 그냥 나누면 이제 PTQ도 이제 스태틱하게 하려고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가지고 그 액티베이션도 양자화하는 이제 스태틱한 부분이 있고 다이나믹하게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다이나믹 그 밸류들이 있잖아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 민이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거는 그 입력 토큰에마다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사실 다이나믹하게 소치 컨텐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죄송한데요. 그 자리가 예. 마이크가 잘 자리예요. 그래서 뭔가 좀 한 칸 옆으로 이거요? 네. 동그랗게 지금 마이크 앉으면 안 된다고 엑셀을 펴. 아,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평시 상태가 괜찮나요? 어떤가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볼 때는 괜찮던데. 그래요? 아, 예. 예, 그럼, 예, 다시 시작하면, 예.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없어도 할 수 있게, 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이미지 뭐 1000장이나 뭐 512장 정도를 이제 캘리브레이션 해서 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뭐 제로 컨트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그 배치놈에 있는 그 스태티스틱 정보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가짜 이미지로도 양자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계열인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하는 계열은 이제 그 컴파일러에서 보통 채택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인데, 그 뭐 2018에 나온 그 유명한 구글 페이퍼 그 텐서플로 라이트에 들어간 거, 이런 것도 이제 파인 튜닝 안 하고 그냥 캘리브레이션 통해서 나온 그 스케일 팩터를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파일러 쓰는 그런 테크닉이고,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제 텐서 RT 같은 데서 이제 스태티스틱 정보를 좀 이용해서 그 액티베이션의 디스트리뷰션 같은 게 그냥 캘리브레이션 한 거 고지고대로 쓰면 거기에 이제 아웃라이어가 섞여 있고 그게 그 정확한 스케일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텐서플라이 그 텐서 RT에서는 그 KL 다이버전스 같은 거 써서 프리퀀시가 너무 떨어지는 이제 분포들을 이제 클리핑을 해가지고 적절히 그 스케일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뭐 ACIQ 이런 논문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립스에 21년에 나온 건데 아마 처음으로 그 PTQ로 이제 4비트를 성공을 했던 논문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요 액티베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을 좀 더 스태티스틱하게 분석을 해서 그 아웃라이어 부분을 잘라낸 논문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트리에서 이제 개발한 컴파일러 이름이 네스트 C인데 네스트 C도 이런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 안 하는 양자와 요 계열을 채택해서 컴파일러에서 이제 스케일 팩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8비트에서는 워킹 하는데 이제 더 로우 비트로 갈 때는 이제 PTQ에서도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그 트루 레이블이 없는데 뭘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냐면 결국 그 인퍼런스를 하면 그 플로팅 형태의 그 y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y 로직 값을 가지고 그 정답 레이블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풀 프리시전으로 연산된 그 플로팅 값을 참을 기준으로 해서 백프랍을 해서 그 어떤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브하게 찾아낸 이 스케일 팩터도 그 SGD 옵티마이저 같은 걸 통해서 스케일 팩터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웨이트 같은 경우도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라운딩이 기본적으로 쓰는 게 그 라운딩 투 리얼리스트 해서 그냥 가장 근접한 인테저로 보통 라운딩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요 파인 튜닝 단계에서 뭐 라운딩을 이제 업을 할지 다운을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업다운 수준이 아니라 뭐 최근 연구에서 뭐 플러스 2를 할 수도 있고 3을 할 수도 있고 라운딩을 더 와이드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결국은 그 어떤 그 레이어별로 또는 이제 블럭별로 그런 이제 그 값을 이제 복원하는 기술인데 이런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이 방법론이 이제 근본이 어디냐 하면 결국 이제 그 러큰 교수가 이제 1990년에 이런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브레인 서저리 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최종 로스를 그 테일러 시리즈로 어프로시메이션 해서 그런 어떤 뉴런이 이런 최종 로스에 영향을 가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 논문들에서 분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일런스 스코어라고 해서 그 스코어를 가지고 이 뉴런을 날릴지 말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사실은 시발점이고 그 후로 쭉 가다가 이제 송암 교수가 또 2015년에 디컴프레션 나오면서 이제 딥러닝 붐 이루면서 이 논문이 이제 뭐 프루닝인지 퀀타이제이션이 매년 뭐 2,000편, 3,000편씩 계속 퍼지는데 사실 그 GPTQ나 뭐그 OPTQ 그런 논문들 봐도 요 따라가고 있는 게 결국 자기들이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 논문에서 요거 논문 쓸 때는 기껏해야 뉴런 뭐 한 3, 400개니까 충분한데 이렇게 무리스러운 이 헤이시안 텀을
요즘 모던한 이제 아키텍처까지 적용하려고 바꾼 게 이제 GPT-4나 옵티멀 브레인 컴프레션 알고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내용은 여기인데 여기서 따라가 보면 이제 이 리커런스 에러를 줄이는 이 방법을 이제 양자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양자화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유니폼하게 양자화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플로팅 포인트 값을 어떤 이제 스텝 사이즈, 스케일링 팩터로 나눠가지고 유니폼하게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이제 양자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오버플로가 되면 안 되니까 뭐 원하는 그 레인지로 이제 클리핑을 하게 되겠죠. 이제 8비트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128에서 이제 플러스 127 사이의 값이 되고 이제 라운딩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그 니어레스트 밸류로 이제 라운딩한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요게 이제 8비트까지는 잘 동작하는데 이게 더 로우빗으로 가면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해보자 할 때 쓰는 텀이 플로팅 포인트로 연산한 이 y 값이랑 양자와 에러를 포함한 이제 y 햇 값이랑 비교를 해서 그거에 이제 그 로직 값을 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해보자 이걸 이제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바로 계산하면 오버피팅 문제도 있고 연산량도 조금 많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에서는 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그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걸 처음으로 1990년에 하게 되는데 결국 테일러 시리즈가 길게 썼지만 이런 어떤 fx를 그 다항함수 n개의 다항함수로 n차식의 그 다항함수 이제 분사시키는 거니까 이때 우리가 각각의 차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뭐 첫 번째는 그냥 a를 넣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미분한 값이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고 이제 맨 뒤에 이제 n번 미분한 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x를 어떤 원래 FP32 웨이트에다가 사실 양자화한 거는 약간의 그 베리에이션을 준 거잖아요. 펄처베이션이라서 약간 노이즈를 준 건데 양자화라는 거는 결국 입실론만큼의 뭔가 그 변화값을 준 거니까 그걸 이제 y 햇이라고 하면 또 이제 x에다 이제 y 햇을 넣고 이제 요 a에다가는 원래 값이 이제 w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넘겨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이제 요런 폼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얘 차이가 결국 제일 최소가 되는 거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 y 햇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 위에 말씀드린 요 스케일로 나누고 라운딩 해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런 게 막 누적돼가지고 나온 거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최소로 만들면 되는데 그때 보통 그 저런 옵티멀 브레인 데미지 논문에서 보면 n차식까지 있는데 이제 2차식만 쓰거든요. 그 이유가 만약에 입실론이 사실 우리가 무식하게 양자하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입실론이 되게 작은 값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 x와 a가 사실은 굉장히 거의 한 지점에서 만날 정도로 되게 작은 값이니까 그렇게 좁은 구간을 매핑할 때는 이 n차식까지 필요 안 하고 보통 2차식 정도는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n차식 텀을 안 쓰고 2차식까지 쓰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게 PTQ에서 쓰는 거니까 PTQ의 과정이 이미 학습이 잘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값 자체가 이미 그 로컬 미니멈으로 들어가서 그 컨버지 된 상태니까 얘도 0이라고 생각해서 이 첫 번째 텀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잘 아시겠지만 이 두 번째 텀을 가지고 이제 막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웨이시안 매트릭스가 그 웨이트의 제곱 사이즈만큼 크니까 이거를 뭐 레진에 50이라고 하면 50밀리언인데 파라미터가 이거의 제곱이면 거의 빌리언으로 넘어가니까 그걸 GPU 메모리에 담아서 뭔가 가지고 놀 수가 없으니까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요거를 최적화하는 이제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관련 연구를 조사하면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요쪽 어프록시메이션 한 요쪽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는 이제 연구 계보들이 이제 얘를 모든 웨이트로 다 보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레이어마다 완전 이거는 뮤추얼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와 이 레이어는 당연히 인터 디펜던시가 있겠지만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각 레이어는 다 뮤추얼 인디펜던트하다 하고 연구한 게 이제 이런 아다라운드 계열이고요. 그리고 요 계열을 이제 작년 ECCV에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게 요 QTQ BIT라는 여기서 이제 트윈 유니폼 퀀타이제이션 해서 약간 논리니어한 이제 퀀타이저를 만든 건데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논문 나온 게 있고 근데 이 아다라운드에서 너무 강한 어썸션이잖아요. 완전 뮤추얼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BRCQ에서는 약간은 인터 레이어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풀 네트워크의 인터 디펜던시랑 이제 블락 단위로 쪼갰을 때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풀로 고려할 때는 너무 이 몇 개 안 되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에 오버피팅 되니까 오히려 안 좋고 적당히 디펜던시를 고려하는 게 제일 좋더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블락 와이즈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거 이제 큐드락 같은 경우는 이제 BRCQ 그 첫 번째 저자가 제가 알기로 이제 공주자가 들어갔는데 BRCQ가 웨이트를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최적화하거든요. 사실은 웨이트를 최적화하다가도 액티베이션을 최적화해야 이게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핑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얘를 옵티멀로 찾아놨다고 해서 액티베이션을 우리가 최적화할 때 이 웨이트이 옵티멀해서 안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큐드랍에서는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화하는 거랑 액티베이션 스케일을 최적화할 때 그냥 이 블락 와이즈 그 리컨스트럭 에러가 무조건 미니멈 되게 이 액티베이션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어떤 액티베이션의 그 한 밸류는 그냥 플로팅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랜덤하게 플로팅 포인트를 섞어가면서 스케일링 팩터를 이제 최적화하는 게 좀 레귤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있어서 더 괜찮더라. 그런 연구를 한 게 이 큐드랍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네, 지금 최적화한다는 게 퀀타이제이션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 그쵸, 네, 그 스텝 사이즈를 최적화한 그 뭐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스텝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거고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 라운딩 하는 걸 0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이제 버림을 할 거냐, 올림을 할 거냐, 그거를 최적화. 제가 그냥 인티저로 바꾸는 거 생각했을 때 저는 당장 생각이 드는 건 스케일이랑 제로 포인트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그거 말고 올림할 건지 버림할 건지도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운딩 투 리얼리스트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네. 스케일이랑 제로 포인트만 가지고 양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는 요걸 라운딩 투 리얼리스트 할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어떤 0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수식이 좀 더 설명드릴 건데 무조건 내림을 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엘리먼트 와이즈 애드를 줘가지고 0을 하면은 그건 버림이 되는 거고 네. 여기다 1을 하면 그 올림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 웨이트 크기의 똑같은 형태의 그 엘리먼트 와이즈 애드할 0, 0이 섞여 있는 얘를 가지고 그 라운딩 펑션을 좀 최적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QAT에서처럼 웨이트 자체를 백프랍 해가지고 막 조정까지는 안 하고 그 라운딩 펑션만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알고리즘 레벨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사실 커플러에서 그거 하려면 쓸데없이 가뜩이나 이 스케일이랑 이 제로 포인트도 되게 버든인데 엘리먼트 와이즈로 그 라운딩 펑션 업다운 해주려고 그걸 에디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버든이고 나중에 오버에서 나온 논문들은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디비전까지 해서 이 라운딩을 뭐 1로 할지 2로 할지 뭐 5로 할지까지 조절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웨이트 매트릭스만큼의 그런 엘리먼트 와이즈 디비전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건 사실 더 버든이 합니다. 근데 알고리즘 쪽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소타를 찍으니까 이쪽을 계속 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락 와이즈를 똑같이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게 요 APQ VIT라는 건데 당연히 뭐 레지넷에서 블락은 그 바틀렉인데 트랜스포머로 가면 뭐 트랜스포머로 하면 딱 좋잖아요. 그걸 또 논문을 해서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유립스에 나온 거는 이게 BRCQ에서 분명히 이게 네트워크 전체의 디펜던시를 고려하면 오버피팅 나서 안 좋다고 했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조금 하면은 당연히 될 것 같잖아요. 그거를 한 논문이 또 있고 예, 최근에 또 요거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팀에서 한 건데 거기서 이제 그 라운딩이 그 이렇게 업이나 다운 정도 할 게 아니라 뭐 라운딩 2, 3, 4, 5까지 좀 더 와이드하게 라운딩 하는 것도 최근에 연구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플렉스 라운드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아다 라운드처럼 뭔가
동일한 웨이트 사이즈만큼의 라운딩 매트릭스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엘리먼트 와이즈 애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비전을 해가지고 그 라운딩을 좀 더 와이더하게 변경한 내용. 또 마찬가지로 컴파일러 측에서는 버든이 있겠네요.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더 버든인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런 정수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실수 나누기가 들어가 버려가지고 얘는 특히나 그 이런 이제 라운딩하는 그 값들이 0이나 1로 그런 이제 인테저로 이제 컨버지 되게 하는 그 함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게 실수로 다 나누기가 엘리먼트 와이즈 하는 거여서 더 버든이 좀 있긴 합니다. 액티베이션은 어떻게 해요? 액티베이션은 똑같이 그냥 그 QAT에서 뭐 LSQ 같은 게 보면은 그냥 그 로스가 최소화되도록 그 스케일을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얘도 레이어 와이즈나 블록 와이즈로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스케일 자체를 그 SGB 같은 걸로 그냥 튜닝을 해버립니다. 여기 액티베이션도 따로 라운딩 하는 뭔가 함수가 있나요? 액티베이션은 그냥 아마 이 라운딩 투 니어레스트 이걸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스케일 자체를 좀 조절하게. 이게 액티베이션까지 이 라운딩까지 빡세게 최적화해버리면 이게 웨이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내시면 이제 120만 장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학습이 끝난 거여서 얘를 건드려도 괜찮긴 한데 액티베이션은 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1000장 가지고 이 라운딩까지 최적화해버리면 너무 오버팅이 많이 난다고 해서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스케일 팩터만 이터레이션도 한 5,000번 내외로 살짝 튜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웨이트 같은 경우는 뭐 3만 번, 5만 번까지 돌려서 SGB를 많이 돌려서 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PTQ 방법이 저는 결국 액티베이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게 워낙 그 텔레비전 데이터에 많이 의존을 하고 그게 논문상으로는 잘 돼도 실제 뭐 쓰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학의 근원이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웨이트 온리로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도 액티베이션을 다루는 게 제일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신 지 오래되셨어서 해서 제가 살짝 그냥 좀 더 잘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이런 라운딩 투 니어레스트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림할 거냐 버림할 거냐 이걸 학습하게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거 자체만 이제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그 최적화하는 것도 이게 왜 사이즈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올리니안들이나 이거 판단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그 문제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얘를 그 컨벡스 최적화 쪽에 그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바꿔서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을 써서 얘가 이제 컨티뉴어스 밸류가 되면 우리가 아는 그 옵티마이저를 쓸 수 있으니까 SG나 아담 같은 걸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그 컨티뉴어스 밸류가 되면 이제 디퍼런셜 하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아다라운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컨티뉴어스 밸류를 바꾸냐 그거에 대한 내용 논문에 많이 적혀 있는데 결국 방법은 요 그 렉티파이드 시그모이드 요 펑션을 써가지고 얘가 이제 그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데 얘를 학습하는 식으로 최적화가 하게 됩니다. 이 V를 학습하는 식으로. 근데 얘가 뭐 0에서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0 아니면 1로 마지막에는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 요 rectified 시그모이드 펑션을 뭐 지금은 시그모이드 펑션이 반드시 0이나 1로 무조건 수렴하게 하기 위해서 요 regularization 텀을 주게 되는데 요게 이 F regularization 텀이 요건데 결국은 얘가 이 악의 민이니까 얘가 최소화가 되려면 이 레귤라이저 텀도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요 V는 결국 우리가 0 아니면 1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제일 값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로스 텀을 만든 다음에 요 업, or 다운 하는 이거를 이제 요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옵티마이저로 돌려서 최적화하게 됩니다. 요게 ICM에 나온 건데 사실 따라오면 재밌긴 해요. 이렇게 사실 만드는 게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나오는 논문들은 사실 요거를 그대로 따라하지 뭐 크게 사실 계산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논문에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어시메트리 리컨스트럭션 이제 포뮬레이션 쓰는데 뭐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 논문을 또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냐면 이제 또
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X1부터 뭐 어떤 XN까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레이어가 N개라고 하면. 그럼 그 각각의 액티베이션이 우리가 그 스케일들을 학습해가지고 옵티머를 찾았을 텐데, 그때 XN을, 요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 최적화할 때, X1부터 XN-1까지 찾은 얘네들을 이제 양자화한 상태에서 XN을 찾을 거냐, 아니면 얘네는 그냥 다 풀프리시전을 쓰고, 그냥 XN만 양자화해서 찾을 거냐가 있는데, 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프리비어스 X들을 다 양자화 해가지고 XN을 구한 다음에 요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최소화가 되도록 이제 최적화를 하고, 또 W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는 그 레이어들의 W는 양자화 안 하고 요 레이어의 W만 양자화 해가지고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시메트릭하게 이 포뮬레이션 하는 게 더 최적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상식적으로는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최적화를 했으면 n번째 레이어도 앞에 최적화된 애들의 결과물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잘 이게 어떤 이제 오실레이션 되지 않고 뭔가 옵티멀하게 찾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이게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는 논문도 있고, 이게 사실 실제로 좀 굉장히 히스틱하게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블락으로 할 때 BRCQ에서 이제 레이어 와이즈로 한 게 너무 문제가 돼서 레지넷이라고 하면, 레지넷의 제 밑바닥에는 그 바틀렉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만 이제 아웃풋을 잡아가지고 최적화하는 그런 내용. 근데 이게 실험에서 레지넷이랑 모바일넷에서 하는데, 뭐 인터레이어 디펜던시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사실 뜯어보면 레지넷 같은 경우는 깨케아 레이어 2개고 모바일넷은 인버티드 바틀렛에서 깨케아 레이어 3개거든요. 그러니까 2개, 3개 정도의 디펜던시를 고려한 거기 때문에 포장한 블락이라 했지만 사실 그렇게 깊이 있는 레이어를 사실 고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아나라운드에서 이 해시안 텀이 그냥 컨스턴트의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곱이다라고 굉장히 좀 비약적인 어썸션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퓨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다이아고널 텀으로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큐드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고. 질문인데, 예. 그림에서 왼쪽 매트릭스는 레이어 간의 콜레이션 매트릭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그림인지. 어떤 거 말씀하셨습니까? 왼쪽 위에 있는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요? 이거는 이제 요건 이제 헤이시안 매트릭스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풀 헤이시안이라고 하면 이제 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이아고널 텀이라는 게 그 블락 다이아고널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블락 형태로 다이아고널 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다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와이즈니까 각각 레이어 단위로 이제 그 헤이시안 텀을 생성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블락이라고 했으니까 요 바틀렉 블락에 대한 전체 웨이트에 대한 이제 그 헤이시안 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헤이시안을 쓴 건 아니고 이 그레디언트의 제곱으로 요거를 이제 그 추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그냥 코드 하면서 좀 본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는 이제 그 라운딩 최적화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그 라운딩 로스가 둘 다 최소화가 되도록 이제 요 웨이트 라운딩을 최적화하는 거고,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라운딩 안 하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만 최적화하도록 이 옵티마이저를 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보여드린 요 수식이 요 피셔 다이아고널 해서 요거거든요. 요 리컨스트럭션 텀이. 그러니까 요게 요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근데 보면 그냥 그레디언트의 제곱이잖아요. 요 그레디언트의 제곱이 여기 들어간다. 이게 실제로 그 생각보다 레이어 단위로 또 블락 단위로 이 그레디언트를 홀딩하고 있어야 돼서, 이게 보면은 인풋 그 아웃풋 두 개랑 그레디언트까지 다 홀딩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웨이트 사이즈만큼. 이게 사실 제가 뭐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 5밀리언짜리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돌려보면 GPU 한 24기가 정도는 금방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5밀리언짜리 모델도
하는데 그 정도 메모리를 쓰면 사실 이거 큰 모델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 메모리 되게 많이 들어가서. 네. 그래서 뭐 이걸 최적화하면 이렇게 스케일이 처음에 최적화하기 전에는 레이어 하나에 그러니까 레이어 와이즈 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최적화하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이 좀 바뀌고 라운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0하고 1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작할 때는 2.4가 아니라 뭐 어떤 다른 값인데 그 한 3만 번 정도 이터레이션 돌면 2.4나 또 마이너스 2.4로 그 컨버지가 되고 이걸 아까 그 렉티파이드 시그모이드 텀에다 넣어보면 0 아니면 1로 값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 엘리먼트 에디션을 통해서 라운딩을 조절하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좀 다들 지루해 하시나. 네, 이게 사실 어디 가서 설명 들으면 좀 너무 이렇게 오버뷰로만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은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투머치한 것 같기도 해서. 네. 아, 재밌네. 아, 그런가? 아, 최근에 나온 이제 네트워크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은 이제 BRECQ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안 좋다고 했는데 얘네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하이어 리스크 오브 오버피팅을 해결하고 또 이제 아다라운드에서 이제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으로 바꿨는데 그게 이제 네트워크 와이즈로 가면 그 바꾼 텀이 잘 동작을 안 해서 자기들이 계산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해가지고 작년 드립스에 논문을 냈거든요. 근데 BRECQ가 오픈 리뷰니까 그 아이클리어의 그 오픈 리뷰를 막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거기 보면은 얘네가 다 실험을 다 했어요. 이 네트워크 와이즈를 했을 때 얼마나 오버피팅이 나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에만 오버피팅이 나서 그게 트레이닝 액큐러시랑 이제 밸리데이션 액큐러시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사실 해결했다고 해서 그럼 뭐 해야 하긴 했는데 해결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사실 심플하거든요. 이 첫 번째 방법론이 그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그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아다라운드나 BRECQ에서 썼던 이 L 퀀타이즈 요 로스텀만 가지고 그 각각의 라운딩이냐 스케일을 다 최적화하면 이제 오버피팅이 나니까 중간중간에 그 액티베이션,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그냥 중간중간에 그 레이어 와이즈 그 민스퀘어 에러 같은 거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냥 더하기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로스를 가지고 최적화하면 이 최종 Y만 가지고 애플업을 해가지고 최적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다라운드에서는 요 H 함수가 그 렉티파이드 시그모이드 펑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요 논문에서 이제 수식적으로 풀어보면 이 라운딩 펑션이 이제 컨버지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 스텀으로 요거를 이제 어닐링 소프트맥스 텀으로 이제 바꿨다. 요거를 이제 컨트리뷰션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T는 이제 반복하는 이제 이터레이션 횟수인데 그거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고 어닐링 믹스업 같은 경우는 이미 큐드랍에서 그 이게 이제 양자화 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풀프리시전이라고 하면 그 풀프리시전이랑 그 양자화 된 거랑 섞어서 그 스케일링 팩터를 그 양자 그 최적화하는 부분을 이미 큐드랍에서 말했었잖아요. 이제 그걸 여기서는 좀 더 계산해가지고 처음에 50도 50으로 섞지만 이게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성능 기구를 조절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이제 안 섞는 기구로 가는 그런 이제 믹스업 방식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논문에서는 이제 모바일 넷 액티베이션 2비트, 웨이트 2비트로 갔을 때 뭐 다른 애들은 BRECQ나 큐드랍이나 다 정확도가 뭐 6%, 뭐 어떤 애들은 뭐 12%밖에 안 되는데 얘네는 한 48%까지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좋아져서 궁금해서 저자한테 제가 이메일을 해서 이제 코드 좀 보여달라. 아시는 것처럼 아다라운드 BRECQ 큐드랍 공개됐죠. 얘네들이 이제 회사니까 우리는 공개 안 되고 큐드랍에서 자기들이 조금 바꿨대요. 그리고 이제 논문 보면 알 거니까 네가 고쳐봐라. 모르겠으면은 물어보면 자기 알려주겠다 이러는 거에서 중국 회사인데 중국 놈들이 쓴 거는 이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확 좋아지니까 사실 그렇게 뭐 좀 복잡한 걸 쓴 것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올해 CVPR에 나온 이제 PD 콘트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BRECQ에서 안 된다고 이미 말했던 건데 최근에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룬 거는 이 어프로키메이션 하는 이 테일러 시리즈 이 텀을 가지고 계속 놀았잖아요. 이걸 뭐 레이어를 하냐, 블락을 하냐, 페이션 텀을 컨스턴트 아이덴티티로 볼 거냐, 피셔 인포메이션 쓸 거냐, 막 이걸 뒤집어보고 놀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를 그 옵티마이즈 해버리면 안 되냐, 이 로스 자체를 이거를 추정할 게 아니라 그걸 이제 BRECQ 논문 냈을 때 리뷰어가 지적하니까 BRECQ 애들이 얘를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즈 하는 결과를 거기 오픈 리뷰에 넣는데 얘로 하면 물론 속도도 느리지만 이걸 엔드투엔드로 계속 인프런스 해야 됩니다. 오버피팅이 너무 심하게 나서 정확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PD 컨트라는 애들은 얘 자체를 미니마이즈한 식으로 해보자. 난 여기다 또 맨날 하듯이 레귤라이제이션을 좀 빡세게 넣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올해 이제 CVPR에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PD 온리라고 하는 이 결과가 아까 그 BRECQ에서 저 그냥 로스를 직접 최적화하는 식으로 했을 때 결과인데 당연하겠지만 캘리브레이션 상태에서 애큐러시는 이렇게 되게 몇 개 나옵니다. 뭐 70.52, 70.41 이런 식으로 풀프리시언이 70.90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밸리데이션으로 가면 이게 최종 로스 텀을 그냥 최적화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나서 밸리데이션에서는 정확도가 이렇게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저 로스 텀을 안 하고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쓰는 이유가 사실 저건데 테일러 시리즈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레귤라이제이션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바로 한다. 뭐 어떻게 하냐? BRECQ에서는 이 레이어 와이즈 로스를 가지고 그 웨이트의 라운딩이라던가 그 액티베이션의 스케일링 팩터 최적화했는데 자기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Y 값의 로스를 땡겨 오는데 이것만 무식하게 땡겨 오면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애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랑 너무 디퍼런스가 크니까 이 레이어 와이즈 로스 텀을 좀 넣고 드랍아웃 값은 좀 더 넣어서 이제 최적화하겠다 해서 나온 이제 논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코드가 공개돼 있어서 돌려보면은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도 이거는 중국 애들이 한 거지만 이건 덜 수상한 게 결과가 튜드랍이나 BRCQ보다 한 1, 2% 좋아지긴 해. 그게 사실 맥센스 하잖아요. 얘네들 한 2, 30% 좋아지는데 이거는 좀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국 그 네이버 클라우드 팀에서 한 그 플렉스 라운드 내용인데 약간 질문도 주셔서 결국은 그냥 원래 아까는 아다 라운드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0을 할 거냐 1을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최적화한 건데 얘는 이제 S2, S3라는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더 둬가지고 얘로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나누기를 하면 이게 아다 라운드 같은 경우는 업이냐 뭐 다운이냐 이렇게 한 칸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이 나누기로 해버리면은 이 스케일이 이제 실수니까 이제 뭐 4까지 갈 수도 있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게 그 와이드하게 라운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최적화한 논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게 뭐가 큐드랍이나 BRCQ에서 달라진 건 아니고 그냥 이 라운딩 하는 이 메커니즘만 그 스케일링 팩터를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더 가지고 이 라운딩만 좀 더 넓게 바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코드도 그렇게 많이 수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인퍼런스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엘리먼트 와이즈 에디션이 아니라 이거를 그 디비전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웨이트 매트릭 사이즈만큼 이게 똑같이 필요하거든요. S2는 S3는 물론 이게 벡터여가지고 매트릭스는 안에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억시너리 그 스케일 형태로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오버헤드는 있는 방법인데 근데 S나 W나 스태틱한 거라서 미리 계산이 안 되나요, 이거는?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일 타임. 컴파일 타입이에요. 음, 런타임에서 이거를 두 개를 디비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하긴 이게 액티베이션이 아니라 웨이트니까 우리가 저 인트팔 웨이트 퀀타이징 할 때 그 이미 시뮬레이션 했을 때 된 거를 그냥 파일에 써버리니까 그런 형태로 엘리멘트 와이즈 디비전이니까 다 따로 둬야 되지 않나요? 따로 인티저인데? 둘 다 인티저인데?
디비전을 하려면 아, 네. 각각이 지금 인티저고 네, 스케일 팩터가 각각이 따로 있어요. 네, 엘리먼트 와이즈로 각각 다 필요한 겁니다. 스케일 팩터만 있는 거면 미리 계산해 놓는데 리미트 와이즈로 스케일링이 다 정해져 있어. 런타임에서 계산해야 될 것 같아. 복원할 때 쓰는 이 S1은 그냥 스칼라 값 하나거든요. 네. 근데 요 퀀타이즈 할 때 쓰는 얘네들만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러면 근데 사실 퀀타이제이션 하려는 게 메모리 줄이려는 목적도 되게 큰데 듀플리케이트하게 맞아요. 있는 거면 퀀타이제이션 하는 FB16을 예를 들어서 int 8로 네. 얘를 int 4로 만들어도 int 8 쓰는 거랑 메모리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뭐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프리시전이 웨이트 프리시전이랑 똑같은 정도의 프리시전이 스케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 곱하기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너무 심플하고 이게 좀 버든이 있으니까 아이클리어에 냈다가 떨어지고 근데 실험을 논문에 보면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사실 대부분 CNN만 하는데 얘네 논문을 보면 그 라마까지 해서 이거를 그 한 30빌리언짜리 모델까지 다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되게 많이 해서 이게 이런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 줄이는 이 연구를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적용한 게 좀 처음이긴 했어서 예. 사실 그 GPTQ나 이런 거는 이제 그 옵티마이저 학습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냥 그거를 주변에 있는 웨이트 살짝 조절만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어쨌거나 옵티마이저로 그 SGD를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처음으로 예,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적용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많이 공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슈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 쪽에서 이제 양자화를 한 애들인데 이게 결국 그 논문들 보면 자기들은 뭐 비전 트랜스포머에 없어가지고 처음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트랜스포머 랭귀지 쪽에서 트랜스포머 양자하는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달 건 없는데 인트로들 보통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오픈 소스여서 비교한 애들이 요 두 개여가지고 나머지들은 다 오픈 소스가 아니고 또 달라 그러면 자꾸 그전에 말한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한 게 적용 안 했던 그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에다가 이거를 리임플리멘테이션 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그 논문에 있는 테이블에 스코어로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인 것만 따로 좀 더 다시 재구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오픈 소스인 것 중에 이제 PTP4 VIT가 있는데 이게 작년 CCV에 나온 건데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프트맥스 쪽이랑 이 젤로 쪽에 그 굉장히 이제 스큐드된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서 이걸 유니폼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쌍둥이 뭐 퀀타이저 해가지고 요 앞에 그 사인 비트를 그 퀀타이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좁은 애들은 좁은 그 스텝 사이즈를 갖는 퀀타이저를 쓰고 좀 와이드한 애는 와이드한 이제 스텝 사이즈를 쓰는 퀀타이저를 써서 다르게 이제 퀀타이즈하는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최적화하는 거는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그 헤이시안 텀 가지고 레이어 와이즈로 그냥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스케일링 팩터를 그 LSQ 방식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즈해서 학습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캔디데이트 그 스케일링 팩터 100개를 뽑은 다음에 이 100개 중에서 요 헤이시안 텀으로 했을 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제일 적게 되는 그냥 스케일링 팩터를 하나 그냥 고르게 됩니다. 리니어하게 100개를 만든다 거기서 하나 꼽게 되는데 좀 단순한 방법을 쓰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FQVIT라는 건데 이건 제가 좀 재밌게 본 거는 그 아이버트가 그 ICML 오랄에 나오는 그게 이제 소프트맥스랑 그 레이어놈 이런 것도 다 양자화를 하잖아요. 인테저 도메인. 근데 그거의 계보로 얘네들도 이제 아이버트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랑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양자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이게 문제가 그 채널 와이즈로 이제 분석해 보면 이제 민맥스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되게 크거든요. 이랬을 때 만약 우리가 이거를 레이어 와이즈로 스케일 팩터를 구한다고 하면 이 민맥스 제일 요 큰 놈으로 스케일이 구해지고 얘로 이런 좁은 애들을 양자해 버리면 다 0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그냥 완전 채널 풀링처럼 다 값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채널 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이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에서 연산이 되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오버헤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인테저 도메인에서 연산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 와이즈로 스케일링 팩터를 구할 때 그거를 이제 S 전체가 되는 이제 S를 이제 나누기 1을 할 거 쓸 거냐, 2를 할 걸 쓸 거냐, 4를 할 거 쓰냐, 8을 할 거냐 써가지고 이게 딱 시프트 연산인데 요 시프트 연산에 연산으로 이렇게 이제 디컴포즈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 시프트 연산만큼 텐서를 조정하고 맨 마지막에 이 S로 이제 그 디퀀타이즈만 시키면은 요 안에 거는 다 인테저 도메인을 연산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가지고 확장한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이걸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 2의 알파에 이 알파가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얘를 얼마까지 둬야지 이 채널 다이버스한 이 채널 이 레인지를 커버할 수 있냐 했을 때 보통 한 3까지 정도 주면은 이걸 대충 다 커버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S라는 거는 플롯인가요? 요 S요? 예, 요 S는 예, 플롯입니다. 예. 이게 예, 요거는 이제 인테저로 만들지 않습니다. S를 인티저로 만든다고요? 예, 요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 요거 뭐 이에 뭐 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플로팅 포인트 형태의 어떤 스케일 팩터를 갖게 됩니다. 0.5 아니면 아, 네. 0.25, 0.025인가요? 0.025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의 그 지수성을 가지는 그런 값으로 요거를 좀 예, 근사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널 와이즈로 엄청 파인 그레인하게 S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러프하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 다양성이면은 대충 커버하더라라는 게 요거의 핵심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요 알파 값 1부터 0부터 3까지 가지는 이 알파 값으로 요 퀀타이즈를 하고 그럼 얘는 이제 인테저 도메인이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뮤랑 시그마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뮤랑 시그마 계산할 때 요 안에는 그 어떤 정수값으로 평균하고 표준표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복구할 때만 그 S로 한번 곱혀주면 킹원스타이즈가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예. 잘 모르겠는데요. 앞에 페이지에서 결국 계산이 어떻게 보면 뭐 익스포넨트 빛이랑 맨치사 빛 연산하는 거랑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결국에 플로팅 네. 포인트로 계산을 해도 여기 2의 알파 C만큼 곱해주는 게 익스포넨트 빛으로 플로팅 포인트 나타내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인티저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플로팅 포인트 8 정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퀀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티저로 계속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인티저로 했을 때 확실히 더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거지. 인티저랑 인트8이랑 다른 걸로 이렇게 질문 주신 건가요, 지금? 네. 인티저 4나 인티저 8이나 다. 다 됐군요. 네. 그런 걸로 왜 연구를 하냐고요? 네네. 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레이어놈 같은 경우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컨볼루션에 폴딩 해버리니까 뭐 이런 거 사실 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이어놈은 이제 민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그 들어온 토큰 시퀀스에 맞춰서 동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레이어놈 자체가 이제 배치 고려 안 하고 그냥 그 시퀀스만 고려한 거거든요. 네. 배치는 1로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어쨌거나 이게 트랜스포머 그 바틀렉을 매주 해보면 사실 이 다이나믹 데이터랑 이 레이어놈 바틀렉이 되게 크거든요. 네. CNN은
이 배치놈 다 폴딩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것도 인테저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비전 트랜스포머 가면서 이게 갑자기 생긴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인테저 도메인에서 이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도 있다. 그거를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뭐 임플리멘테이션 컴파일러 했을 때 진짜 이펙티브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즈카이에 실린 논문이니까 이즈카이가 약간 이런 숫자 장난 이런 이케이션 이렇게 장난 같은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풀어가지고 논문상에서 나오는데 저도 이거를 코드를 보면 진짜 이게 뭐 이펙티브 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인티저로 하기가 그 소프트맥스 레이어 놈이 인티저로 풀기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티저로 계속 풀려고 노력한 이유는 뭘까? 그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그래요. 이게 만약 NPU가 인티8 only NPU라고 하면 이게 안 되면 풀백 해가지고 CPU나 GPU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게 오프칩 메모리 그 무브먼트가 발생하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테저 온리 뭐 NPU 같은 데서 그 온칩에서 다 하려면 이런 풀리 인테저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썰은 풀고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뭐 실험이나 뭐 진짜 로우레벨 코드 임플리멘테이션까지 있는 건 아니어서 썰은 보통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컬백 오퍼레이션을 줄여야 된다. 최대한 이제 제너럴 퍼포스 하드웨어 쓰는 개입을 그런 인볼브 되는 걸 줄이자 뭐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레이오노 뒤에 이제 막 구현하다가 이게 그냥 재밌어서 좀 넣은 건데 이게 레이오놈이라고 하면 보통 이게 이 그림이 그 카이밍어 그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블로그나 설명하는데 사실 레이오놈이 이 파이토치 네이티브에 구현된 레이오놈은 이 채널 이 방향으로만 레이오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오놈으로 생성된 이 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텐서를 찍어보면 이제 197, 768 이런 식으로 채널 방향이랑 그 위드 하이트의 이제 그 곱만큼의 이제 그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D 차원에 대한 레이어nom을 하진 않고 파이토치에서는 이 채널 방향으로에 대한 이제 레이어nom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파이토치 네이티브인데 많은 블로그에서는 이 카이밍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이 논문의 이 그림을 가져다가 막 설명하는데 사실은 요게 맞아요. 이게 파이토치에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약간 구현하다 보면 이 FQVAT가 잘 동작 안 하는데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정확하게는 이거는 이제 2D 레이어nom이고 이렇게 그냥 2D 레이어nom이 아닌 거는 그러니까 파이토치 네이티브에 있는 레이어nom은 요겁니다. 그리고 내가 2D 레이어nom을 하고 싶다 하면 보통 그 새로 자기가 구현해서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게 인풋이 100바이 197바이 768인데 네. 파이토치에서 지원하는 레이어nom을 수행을 하면 100바이 197바이 1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원래 이 레이어nom이랑 보통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요 100바이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1 이런 식으로. 이 2D 전체에 대해서 그냥 레이어nom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배치 넘버로 배치 사이즈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도 보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이 그룹이 1이면은 레이어nom이랑 동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파이토치 레벨에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에 그룹 사이즈 1을 준 거랑 레이어nom이랑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논문상에는 같다고 하는데 파이토치 레벨에서 보면은 레이어nom은 이렇게 채널 방향으로 해서 100바이 197바이 1이 나오는데 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에다가 그룹 사이즈 1을 주고 해버리면 100바이 1바이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파이토치 그 구현상으로는 또 그게 다릅니다. 근데 그 카이밍어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을 봐도 그렇고 많은 블로그들에서는 이 그룹 사이즈가 1이면 사실 이게 그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레이어nom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2D 레이어nom이랑 사실 똑같은 거지 그냥 레이어. 근데 이게 뭐 파이토치 네이티브 구현상의 이야기여서 학술적으로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구현적인 이슈가 있어요. 제가 구현할 때 좀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똑바로 안 나오지 계속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걸로 그 모바일 VIT 저자랑 그 파이프치 이미지 모델 그 TIM 있지 않습니까? 팀 그 사람이 이제 모바일 VIT 팀에다가 이제 리인플레이션 할 때 그 모바일 VIT 저자도 이걸 혼용해서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깃허브 한 이슈에서 서로 싸워요. 이거 레이어 승질이 동이고 보는 동이고 세 개가 다른 거다. 그러니까 리네이밍 해라 하고 싸우다가 결국 그 팀 저자 말이 맞다 이러면서 다 리네이밍 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TIMM의 구현에 갈 때는 요거를 구분합니다. 레이어 2D 놈이냐, 레이어. 요거는 이제 그 소프트맥스 양정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요 I 익스포넨셜 이거는 그 잘 아시는 아이버트 논문에서 그 다뤘던 그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서 더 좀 바꾼 거는 이게 소프트맥스라는 게 결국 노멀라이제이션이니까 관련된 어텐션 값은 더 높여주고 좀 관련성 없는 거는 더 0에 근접하게 이렇게 양극단으로 보내주는 게 사실 소프트맥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로걸리즘 쓰기 딱 좋거든요. 그럼 이게 유니폼하게 하면 이게 안 되지만 로걸리즘을 쓰면은 당연히 어텐션이 높은 값들은 몇 개 안 될 거고 대부분 다 어텐션 값들이 낮을 텐데 낮은 놈에다가 좀 이렇게 많은 비트를 할당하고 이제 높은 놈에다가 이제 또 비트를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걸리즘으로 매핑을 하면 더 좋더라. 그래서 이제 아이버트 이후에 나오는 부분에다가 로걸리즘 내용을 넣어서 추가한 게 요 FQVIT에서 차이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그 I 익스포넨셜 내용을 쓰기 때문에 Y 익스포넨셜은 그냥 잠깐 설명드리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것도 별건 아니고 결국 소프트맥스를 인테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소프트맥스 함수에다가 x의 그 맥스로 다 빼버리면은 이 무조건 다 네거티브 값만 나오잖아요. 논 파지티브 값만.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맥스로 빼버린 그 다 마이너스 값만 나온 애를 이제 못과 나머지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익스포넨셜의 인버스가 이 자연로고니까 이거의 못과 나머지를 바꾸면 이때 이 나머지 값은 이제 마이너스 ln 2보다 이제 크거나 이제 0을 포함하는 이제 값이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제 구하는 걸로 바꿔버리면 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앞부분은 그냥 2의 마이너스 z 승이고 뒤에 이제 xp만 남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xp를 결국 이 라이트 시프트 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 2의 p승 요거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제 모든 범위를 구하면은 이제 어려우니까 요 p가 가지는 그 정의역의 범위가 사실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중에서 최대는 0이 되고 최소는 이제 마이너스 lm2보다 이제 큰 요 구간이 되는데 요 정도의 구간은 이제 아이버트에 의하면 그 2차 다항식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된다. 해서 이제 또 라그랑지안 인터폴레이션 써가지고 그냥 2차식으로 그냥 근사를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곡선은 뭐 2차식으로 해도 이 논문에 의하면 이제 요 정도의 그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의 에러밖에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HP 아이타니움 요 2004년에 이미 이런 식의 룩업 테이블 기반한 이제 방법이 다 돼 있는 거고 요거에서 이제 좀 더 개선한 게 이제 아이버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제 MPU 하드웨어나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전자 쪽 하시는 분들 이런 인터폴레이션 써서 상수 넣어가지고 이거를 소프트맥스를 다 상수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냥 요 인터폴레이션을 차지한 이 개수를 그냥 똑같이 여기 코드에 박아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특정 모델에서는 이게 잘 워킹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소프트맥스를 쓰는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인테저 온리로 소프트맥스 했을 때 잘 워킹하냐?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버트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또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뭐, 또, 스키즈 LLM인가 뭐 그런 논문도 최근에 올리시고 하더라고요. 김세훈님이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백그라운드만 했는데 1시간 써서. 이거 그냥 사실 제게 별게 없어가지고 앞에 너무 잘 나가는 논문들만 다시 얘기한 것도 있어서 예. 제 거는 아카이브에는 그 ICCV에 서미션 하면서 그냥 올렸고요. 부록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 그 지금은 이제 리뷰 상태인데 예, 리포터를 냈고 결과는 7월 중순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거는 결국 CNN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아다라운드, PD 퀀트, 뭐 네트워크 와이즈 컨테이션까지 이런 거는 보통 레지넷, 모바일넷 이런 거 맨날 하니까 50밀리언 이하의 모델 많이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인물이니까 이 사람들이 PTQ VIT나 FPVIT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많이 나왔던 건데 VIT로 가보자. 그리고 서론에다가는 이거 완전 새롭다. 아, 기존에 안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가지고 VIT 연구를 왕창 했어요. 이제 거기서 쓰는 이제 백본들은 이제 VIT나 데이트나 스윈 요거 딱 모델 3개만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요거 한 1년 전에 할 때는 아 그러면은 아 이것도 너무 이제 고인물 같다. 나도 뭐 새로운 거 해야겠다 싶어서 이 VIT랑 CNN 섞은 모델 양정한 거는 제가 알기로 아무도 안 했더라고. 이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해서 나는 하이브리드 VIT 이거 사기 최초로 하면 내 거 다 뒤로 너무 많이 사이트에 되겠지 해서 이걸 이제 찝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근데 하이브리드 VIT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엣지에서 이 VIT를 쓰기 어렵다 해서 이제 이피션트하게 이제 나오는 VIT다 보니까 그 모델 파라미터가 다 엄청 작더라고. 5밀리언 이하로. 그러니까 모바일 랩 V2, V3랑 싸워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의 웨이트를 갖더라고요. 근데 이게 CVPI 2018 페이퍼에 봐도 뚱뚱한 모델을 다이어트 시키는 거는 다 좀 비약이다. 라이트 웨이트하게 이피션트하게 설계된 아키텍처를 경량화해야지 진짜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 서론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라지 모델을 경량화한 것도 사실 어렵지만 이미 이피션트하게 설계된 모델을 양자화하거나 경량화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보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정확도가 0.1 나오고 막 다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런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VIT가 원래 맨 앞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예. 네, 이 하이브리드 VIT 컨볼루션이 중간중간에 다 같이 섞여 있는 건가요? 왜 하이브리드라고? 중간중간에 사실 섞여 있습니다.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랑 뭐 컨볼루션이랑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물론 이제 컨볼루션이 왕창 들어있고요. 사이사이에 섞여 있는 컨볼루션은 약간 간만 보는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VIT에 있는 컨볼루션은 말은 사실 컨볼루션인데 이게 해치가 이게 오버래핑이 되는 형태 컨볼루션 아니고 그냥 스라이드 사이즈가 그 컨볼루션 사이즈만큼 딱 돼가지고 전혀 이 컨볼루션의 효과를 가지는 컨볼루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 하이브리드 VIT에는 컨볼루션은 진짜 그 로컬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기 위한 그 스트라이드가 오버래핑이 되는 그런 컨볼루션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VIP가 좋은 거는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 없어서 뭐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긴 한데 그게 오버 파라미터를 사실 요구하거든요. 파라미터가 많지 않으면 그런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때문에 적은 파라미터에서 당연히 효과적이려면 인덕티브 바이어스 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에 CN은 넣어서 인덕티브 바이어스 좀 섞은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CN은 온리보다는 좋아야 되니까 뒤에 트랜스포머 살짝 써서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 좀 학습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라미터가 적게 하려면 무조건 사람의 좀 그런 가정이 좀 들어가야 돼서 그런 걸 섞은 아키텍처로 보이네요. 요즘 다행히 사람들 다 LLM 태백화만 하고 있어서 조금 논문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이 아직 안 되더라도 시간은 좀 아무도 안 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하이브리드 이런 이피션트 VIT 백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다룬 거는 이 VIT 버전 1이랑 이게 사실 처음 나온 거니까 애플이 한 거, 그거랑 이게 자기들이 개선해서 이제 V2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트랜잭셔널 머신러닝 리서치가 여기에 나온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고 이 모바일 포머 이 스냅에서 나온 것 같은데 모바일 포머 아니에요. 이피션트 포머 이게 그 스냅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요것도 V3까지 나오면서 요게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리뷰어들도 요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일단 좀 도미넌트한 아키텍처들은 예, 나온 애들이고 제가 다룬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간단히 이쪽 모바일, 그러니까 이피션트한 VIT 설명드리면 당연히 그 CNN은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 CNN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인덕티브 바이어스 들어가는 대신에 효과적인 거잖아요.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빨리 적은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스케일러비티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왕창 넣어줬을 때 모델이 계속 그 스케일링 로처럼 이제 쭉쭉쭉 성능이 안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VIT를 쓴 건데 여기서는 이제 P5가 이제 이 VIT를 앞에 이제 CNN을 쓰고 뒤에 이제 트랜스포머 쓰는 형태로 이제 모델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처음 나온 게 이제 모바일 VIT거든요. 모바일 VIT2는 그 한때 그 라지랭귀지 모델 사람들 하기 전에 그 이 어텐션의 그 컴플렉시티가 그 n의 그 토큰 사이즈 스퀘어니까 그거 해석하려고 뭐 이피션트 어텐션 사람들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넣어가지고 그 중에 뭐 롱포머, 림포머 뭐 쭉쭉 있는데 자기들도 셀프 어텐션, 세퍼러블 셀프 어텐션 해서 이 림포머를 개선한 내용을 넣은 게 이제 모바일 VIT입니다.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이런 셀프 어텐션을 다 N/N으로 계산했던 거를 중간에 프로젝션을 해서 리니어하게 연산하도록 바꾼 내용입니다. 그래서 V1과 V2의 차이는 어텐션을 그 밴드에 맞는 이피션트 어텐션을 갈아 꼈다. 그리고 백본 아키텍처에서도 그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거 없애고 퓨전 블락 같은 거 그런 거 좀 없애서 좀 더 이피션트하게 만들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델 두 개를 선택한 거는 그냥 CNN이랑 트랜스포머 모델 대표적인 거 하나랑 이렇게 엣지에서 돌아가려면 어쨌든 어텐션 이피션트 해야 되니까 그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어텐션 사이즈,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사이즈보다는 워낙 그 MLP 쪽에 그 히든 디멘션 웨이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의 그 웨이트가 어마어마해서 사실 어텐션이 죽어버리는데 사실 여전히 이렇게 파라미터 좁고 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이 입력 토큰 시퀀스가 뭐 197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 액티베이션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스윙 같은 걸로 가면 엄청 늘어나요. 6천 몇 개인가 이렇게 확 늘어나죠. 그 토큰 사이즈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냥 챌린지로 논문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게 CNN이랑 트랜스포머 섞으니까 액티베이션의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심하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잘 핸들해야 된다. 첫 번째 챌린지로 잡은 거고. 두 번째는 레이어 와이즈랑 블락 와이즈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브릿지 블락 와이즈 뭐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CNN에서 트랜스포머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로컬 레프레젠테이션에서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넘어가는 이 구간을 제가 이제 브릿지 블락이라고 하고 요거만 따로 떼서 또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주는 방식으로 최적화하는 게 좋더라. 뭐 그런 내용을 하나 추가했고 세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이 섞여서 들어간다. 이게 모바일 VIT 같은 거 보면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게 다 섞여 있거든요. 이게 아키텍처 여러 개 섞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실 이거 솔직히 약간 좀 억지로 넣은 거긴 한데 뭐 노멀라이제이션이 섞여가지고 뭐 엄청 뭐가 부각되게 나온 결과는 없긴 한데 이런 게 이제 특별한 포인트라고 넣고 마지막은 이게 5밀리언 이하의 진짜 웨이트가 없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는 액큐러시 드랍이 매우 이제 크다. 정말 이거는 잘 다뤄야 된다. 이걸 또 스페셜한 챌린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는 이제 채널 와이즈로 레이어 와이즈로 양자했을 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냥 채널 와이즈로 이렇게 분포가 이분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잘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채널 방향으로 레인지가 굉장히 다양하면 만약에 이제 또 이걸 레이어 와이즈로 양자화하면 이거 A번째 그림처럼 다 0으로 값이 양자화가 돼서 정확도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저도 이야기를 해서 레이어별로 채널 와이즈냐 그 레이어 와이즈냐 이런 그 그래놀리티를 잘 설정할 필요가 있다. 레이어별로 잘 고려를 해서 그런 거를 설정해줄 오토매틱한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이런 걸 이제 논문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파인그레인하게 그래놀러티를 잡는 이제 이런 채널 와이즈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싹 다 그냥 채널 와이즈로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하드웨어나 컴파일러 단에서 채널 와이즈 쓰면 스케일링 팩터가 많이 늘어나서 실행 오버헤드나 뭐 커널 코드 생성할 때 되게 그 패러럴리즘이나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 어렵잖아요.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애큐러시만 봤을 때는 채널 와이즈만 쓰면 좋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채널 와이즈로 다 하면 문제가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을 양정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쓰는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뭐 32장 뭐 많으면 1000장인데 32장 이런 거 가지고 그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가지고 채널 와이즈로 액티베이션 다 양정하면 굉장히 그 오버피팅된 그 스케일링 팩터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그 채널이 뭐 64 이런 식으로 되게 채널 사이즈가 되게 작다고 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지거든요. 제가 찾아낸 거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어시메트릭 양장할 때 이 제로 포인트 값이 8빛을 넘어서 오버필되는 현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채널은 아예 그냥 값이 다 0입니다. 그런 채널도 있더라. 이런 경우는 이제 채널 와이드로 양정했을 때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캘리브레이션 때 액티베이션이랑 밸리데이션 때 액티베이션이 너무 다르더라. 채널 와이즈로 양정하면 이제 너무 다른데 그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필요도 여지도 없이 그냥 파인그레인하게 잡아가지고 양정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런 걸 좀 이야기했습니다. 또 채널 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은 웨이트에는 적용을 하는데 네, 액티베이션은 보통 적용을 안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네, 그거를 NPU에 인티저 공식을 때 네, 채널마다 다 스케일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이너 프로덕트 할 때 이게 스케일을 그때 이너 프로덕트 할 때 계산할 때 같이 감안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액티베이션은 그냥 레이어 와이즈로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웨이트는 채널 와이즈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아웃풋 엘리멘트 하나 만들 때 그때 딱 한 번 스케일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액티베이션에도 채널 와이즈로 스케일을 뽑고 웨이트도 스케일을 뽑는다 그러면 연산이 되게 복잡해 컴플렉시티가 높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할 때 이쪽에 채널마다 다 스케일이 다 다를 거고 예, 인풋에도 채널마다 스케일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예, 컴플렉시티가 많이 비싸질 것 같았어. 그쵸. 저도 그래서 이거 그 네스시 개발할 때 이렇게 실제로 하니까 그 CPU에서 그 이제 AVX 512 이런 거 쓰면 8개씩 묶어서 벡터라이즈를 해주는 그 인스트럭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렉시티가 높아져가지고 그런 이제 벡터라이즈를 못 시키고 다 룹을 돌면서 그냥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실제 실행했을 때 레이턴시가 엄청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텐서 알지나 뭐 텐서플로 라이트 같은 데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트만 채널 와이즈로 양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런 알고리즘 레벨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들은 뭐 논문에서는 말은 안 해요. 이게 액티베이션까지 우리가 채널 와이즈로 했다 말은 안 하는데 코드를 보면은 이제 액티베이션까지 채널 와이즈 하고 뭐 이런 장난 같은 거 좀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기 뭐 시메트릭이냐 어시메트릭냐도 경우에 또 차이 크고 액티베이션도 당연히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알고리즘 수준에서는 해볼 수 있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코드 생성할 때 되게 생각보다 대학생을 많이 발생시키게 돼요. 스무스 퀀트나 뭐 이런 데서도 네. 액티베이션 채널 와이즈는 네. 힘들다. 하드웨어 에피션시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 그때 뭐 발표주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트랜스폼에서는 토큰별로 액티베이션은 퀀타이제이션 할 수는 있잖아요. 네, 토큰별로. 네, 조금이래요. 네, 채널은 안 되지만 여전히 토큰별로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고 네. 근데 스무스 퀀트에서는 약간 그런 점을 좀 약간 공략을 한 거고 트랜스포머에서 네,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래놀리티를 토큰 레벨을 찾아낸 거로. 네. 트랜스포머의 액티베이션의 채널별로 되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크게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채널별로 퀀타이제이션 하기에는 아까 말한 그런 코스트한 컴퓨테이션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레이어 놈에 정가를 시켜가지고 그 액티베이션의 채널들에 대한 이 베리에이션을 좀 줄이고 그래서 웨이트는 베리에이션을 좀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해서 저희도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뭐 OPT 모델에서는 잘 등장을 하는데 예. OPT가 아닌 다른 구조의 모델들 있잖아요. 라마라든지 예. 이런 모델에서는 또 떨어지더라고요. 액큐레시가. 그러니까 이게 어텐션 쪽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구조가 약간 다르게 나오는 그런 모델에서는 또 동작이 잘 안 되는. 라마가 그 GLU 기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잖아요. 그러면요? 네. 예. 그래서 이 SIGL인가? 그거 쓰는데 거기에서는 프로젝션이 두 개거든요. 그 MLP 레이어에서 프로젝션이 두 개인데 프로젝션 두 개 때문에 생기는 그 스무스 퀀트가 처리를 잘 못해주는 부분이 생겨서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막 그런 양자 논문들이 이제 아웃라이어가 자기들이 실험해 보니까 이렇게 생기더라 해서 그거에 가정하에 딱 그런 방법론을 만든 건데 그게 더 다른 좀 작은 빌리언 모델이나 말씀하신 다른 아키텍처의 모델에서도 이 아웃라이어가 생기는 패턴이 이렇게 똑같나? 그런 게 저도 보면서 의아해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라지 랭귀지 모델 쪽 트렌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웃라이어에 맞춰서 그 그래놀러리티에 맞춰서 스케일을 따로 해준다. LLM 인트 8 이런 그렇죠. 플로팅으로 계속 그만 따로. 그렇죠. 맞아요. 걔만 따로 플로팅을 하고 맞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 이제 GPU 상에서 레이턴시 보면 뭐 1점 몇 배까지 조금씩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다 커널 최적화 실력이 있으면 그렇게 아웃라이어 따로 플로팅 한다 하더라도 뭐 하여튼 1점 몇 배라도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그 논문은 좀 그래도 된 것 같아요. 그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레이턴시 자체는 늘어나긴 하거든요. 늘어나네요. 늘어나는데 메모리를 적게 먹으니까 그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메모리 적게 먹으니까 그 메모리 그 무브먼트 때문에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 좀 줄어드는. 엔드 투 엔드 레이턴시는 늘어나요? 늘어나긴 하는데 GPU에 올라가 있는 잡혀 있는 메모리 자체가 줄어드니까 한 GPU에서 좀 더 큰 모델을 돌릴 수 있다. 뭐 A100 8개 쓰고 하나로 서빙 된다. 그런 걸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 아무튼 네, 저도 항상 이게 퀀타이제이션이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이 이게 진짜 그 알고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짜 적용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로 포인트 오버플로인데 이거는 이게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신기한 게 이게 모든 채널이 0이 아닌 이런 그 채널들이 막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이 제로 포인트 값이 그 8비트를 넘어가가지고 이 얘 때문에 오버플로나 클리핑이 심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기존의 네트워크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도 논문에서 좀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제로 포인트만 뭐 8비트이 아니라 뭐 16비트도 줘도 되고 마치 그 어큐뮬레이션 할 때 32비트에다가 하듯이 뭐 그렇게 심플하게 해결해도 되고 뭐 채널 와이즈가 아니라 이거를 이 48개 채널 그냥 다 레이어 와이즈로 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또는 뭐 스킴을 그냥 어시메트릭 아니면 시메트릭 써도 되잖아요. 사실 어시메트릭이 제로 포인트 때문에 그 코드 생성할 때 아시겠지만 그 디펜던시 스텀이 하나도 생겨가지고 이제 실행 속도가 더 느려지긴 하니까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시메트리를 쓰면 강도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유니폼이 아니라 뭐
한쪽으로 되게 스키드 된 거라고 하면 어시메트릭을 쓰면 이제 그 좋은데 시메트릭을 쓰면 이제 그쵸?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 웨이트 같은 경우는 시메트릭을 쓰면 시메트릭 쓰고 정말 뭐 어떤 액티베이션 젤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완전 비대칭 경우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시메트릭을 쓰고 뭐 이런 게 네,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그냥 제가 체험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캘리브레이션 32개로 하면 말도 안 되게 어떤 채널은 이렇게 다 0이 있다고 이렇게 찍히는 그런 채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많이 늘려주면 사실 이런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가 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PTQ라는 게 너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에 좀 베리에이션이 있어가지고 특히 아크텍처가 이렇게 5밀리언 이하로 되게 샬로우하고 되게 라이트웨이트한 애들은 더 좀 그런 걸 많이 타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웨이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이미 120만 정을 확보된 거니까 어떻게 양자하든지 그 시그널 노이즈 측정해 보면 문제 없는데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32장 가지고 이게 캘리브레이션 단계에서 이렇게 옵티몰로 찾아냈는데 이게 밸리데이션 할 때 보면은 분포가 이렇게까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정확도가 완전히 그 내려가서 이런 레이어 하나만 있어도 5밀리언 이하에서는 그냥 최종 액큐러시가 0.01 뭐 이런 수준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 노움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리고 요 이슈가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고 예, 요거는 제가 그 아까 제로 포인트 오버플로우 같은 문제를 그 이 모바일 앱 VIT에서 제일 작은 게 이 XX고 제일 큰 게 이 S거든요. 그래서 채널 사이즈가 64에서 이제 144로 늘어나고 뭐 다른 그 디멘션 좀 늘어나는데 이렇게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아까 제로 포인트 오버플로우 막 이런 게 생겨도 사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프로닝이 뚱뚱한 모델에서 잘 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문제가 사실은 모델 사이즈가 크면 대부분 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리선던트한 파라미터도 너무 많고 레지듀얼 커넥션도 뭐 중간중간 많고 하니까 충분히 이게 백업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똑같이 그 리컨스트럭션 에러 줄이는 이 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로컬에서 글로벌로 바뀌는 이 구간을 이제 브릿지 블락이라고 해서 여기서만 이제 요 브릿지 블락 리컨스트럭션을 해주고 디펜던시 고려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그냥 레이어 와이즈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옵티마이저로 제가 찾으려고 한 거는 그 채널 와이즈로 할 거냐, 레이어 와이즈로 할 거냐, 그 그래놀리티 최적화하는 거랑 어시메트릭 할 거냐, 시메트릭 할 거냐,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 옵티멀한 스케일링 패턴은 뭐냐, 이 세 가지를 최적화하는 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풀프리시온을 한번 연산하고 두 번째 그 양자화 한 거를 가지고 백프랍을 해서 제가 쓴 텀은 그 BRCQ에서 나왔던 그 텀 똑같이 쓰거든요. 똑같이 쓰고 근데 이때 사실 얘를 이 그레디언트 계산을 계속 다시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선택한 스케일링 팩터가 바뀔 때마다 얘가 로스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번 사실 다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GPU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한 번 이니셜한 스케일링 팩터로 계산한 로스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걸 스케일링 팩터로 최적화하면서 계속 계산을 다시 최적화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스케일링 팩터랑 그래놀리티랑 그 스킨 세 가지를 최적화하면 됩니다. 그래뉴얼리티랑 시메트릭은 디스크리트한 값인데 얘는 어떻게 선택이 되는? 이거 저는 이제 그 아다라운드처럼 뭐 컨티뉴어스 릴렉세이션으로 막 해가지고 SSD 돌린 건 아니고 그냥 요 스케일링 팩터도 100개 중에서 그냥 하나 고르게 한 거고 요것도 그냥 2개 중에서 요걸로 했을 때랑 요걸로 했을 때랑 요걸로 했을 때랑 컨비네이션에 대한 루스를 구해서 이거 다 그냥 어쨌거나 이게 그 뭐야 그 서치 스페이스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다 계산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결국 이 100개의 스케일이라는 게 배치가 32개면 이 배치에다 그냥 곱해가지고 3200으로 해가지고 병렬 처리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다라우드나 디아리스트 이런 애들처럼 이 폼을 뭔가 컨티뉴어스 밸류로 바꿔서 옵티마이즈를 돌려서 뭔가 그 록스팜이 컨버전돼도 만드는 게 더 잘 최적화 될 것 같긴 해요. 더 넓은 범위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고. 됐거나 어쨌거나 그 최적화 서치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저는 그 라운딩도 사실 최적화를 건드린 건 아니에요. 그냥 라운딩도 니어리스트 밸류로 그냥 라운딩하는 방식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험 결과인데 당연히 그 일단 CNN 쪽 애들은 다 제끼고 그 VIT에서 한 애들 것만 제가 다 리임플리멘테이션 해서 그냥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VIT에서 오픈소스인 게 그 FTVIT랑 이제 PTQ4 VIT 그거를 얘네 코드를 보면 이제 그 VIT나 데이트나 수입만 있으니까 이 모바일 랜용으로 다 재구현을 해서 이제 제 거랑 비교했는데 당연히 얘네 거는 이제 이런 5밀리언 이하의 엄청 라이트웨이트한 모델을 적용해서 조금만 그 제로 포인트 오버플로가 나던가 뭐 그런 채널 같은 게 어그러지면 정확도가 완전 훅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다 튜닝을 해서 정확도 올린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셜하게 이제 양정한 거고 풀로 양정한 거는 소프트맥스랑 이제 그 레이어론까지 해가지고 비교한 거. 그거는 이제 FTVIT밖에 없으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리뷰가 이게 파셜이고 이게 풀인데 보시면은 그 그 풀이 정확도가 더 높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사실 이게 얘는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PTQ-VIT가 이게 캘리브레이션 이미지를 32개밖에 안 쓰거든요.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예, 파셜인데도 정확도가 풀보다 떨어진 이유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너무 조금 써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파셜도 한 1000개로 많이 늘려주면은 511까지 늘려주면 당연히 이제 풀보다는 이제 정확도가 더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도 있고 이거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제가 제안한 세 가지를 적용 안 하고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완벽히 이해를 못했는데 예. 퀀타이제이션 파셜과 풀의 차이는 풀은 소프트맥스랑 레이어nom까지 다 한 거고요. 아, FTVIT랑 하고 파셜은 그런 이제 컨볼루션이랑 그 MLP 이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그냥 양정하는 겁니다. 이제 끝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테존 그 인프런스 하느냐고 그 네스트C에다가 이제 CNN용 많이 했었는데 그 구글 저 페이퍼처럼 그때 한 게 이제 컨티온 저 코스트링 저거 해서 이제 CPU, GPU용 뭐 하이빗 엑셀레이터 뭐 그 BTA라는 거기다가 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노가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알고리즘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여서 이쪽으로 뛰어드는데 이쪽도 약간 고인물이어서 사실 좀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의미 있으려면은 저는 이제 질문도 많이 주셨지만 진짜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녹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스루풋이 올라가든 뭐 레이턴시 올라가든 뭐라도 아니면 GPU 뭐 하나에 다 올라가 뭐가 있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쪽에 진짜 인텔리전 의미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랑 소프트웨어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실제 그 MQ벤치라는 논문에서 이런 우리가 아는 QAT 애들 실제 텐서 RT나 뭐 그 ARM ACL이나 TVM 이런 데 퀄컴, NSP나 다 돌려서 해보면 실제 리포트된 그런 시뮬레이트된 에러보다 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완전 풀리 인텔리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실제로 논문에서 많은 가정을 했던 부분들이 여기서 엔드투엔드를 할 때는 다 깨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도 최적화를 같이 해보면 좋은데 제가 리스트 예전에 이종규 교수님 같이 했을 때 이제 바이리얼 랩 같은 게 이제 그 바이너리로 이제 레즈넷까지 한 연구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 VTA라는 하드웨어에다가 돌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진화를 시키니까 정확도가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리얼 랩도 보면 이제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거는 이제 풀프리션 쓰고 첫 번째 레이어도 이제 풀프리션 쓰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게 믹스드 프리션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이게 아마 MPU를 만들더라도 이게 CPU, GPU를 땡겼을 거 아니면 MPU 안에 그래도 뭔가 이 플로팅 포인트 해줄 게 있어서 그런 센시티비티가 높은 애들은 어쨌거나 써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종 교수님이 잼코어에다가 그 BNN 팝업 카운트 하는 이제 그 BNN용 잼도 만들고 인트8용 잼도 만들어서 같이 특정 센시티비티가 진짜 높은 레이어는 이 하드웨어에서
인트팔 제목 처리하고 했거든요. 그것도 있었고, 또 마지막은 이제 커널 코드 최적화할 때 어쨌거나 뭐 인트8이 아니라 뭐 인트4나 뭐 인트6이나 뭐 바이너리 이런 걸 하다 보면 어쨌거나 이제 데이터 패킹이나 데이터 레이아웃을 이제 그 컴파일러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무식하게 시퀀셜하게 해주면은 이거 자체가 이제 다 레이턴시니까 그거를 요거 레이턴시를 하이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존의 뭐 파이프라인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얘네를 잘 하이딩해서 처리할까 그런 커널 코드 최적화도 같이 요 컨테이징을 할 때 요가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너무 긴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있으시면 더 주셔도 됩니다.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중간에 다 질문을 드려가지고. 질문 드려도 되나요? 예, 예, 예. 그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접했으면은 뭐 다 0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 아, 예. 그래서 좀 많이 쓰면은 그런 게 상대가 되기는 하는데 또 많이 쓰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어느 도메인에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혹시 이 부분으로 막 파고 있는 연구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고려를 해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도 그거 약간만 해도 논문 될 것 같아서 좀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겼긴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했을 때는 그냥 랜덤하게 골라서 뭐 한 장 해보고 100장 해보고 1000장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었는데 진짜 운이 좋아서 한 장 고른 게 정말 이게 레프레젠티브한 어떤 이미지여가지고 얘로 했을 때가 제일 좋았을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웃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골드피쉬 하나 금붕어 사진 했더니 그걸로 한 게 다 좋아가지고 좀 충격적이긴 했었는데 사실 그쪽으로 하는 게 그 스몰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잘할까 또는 여기 제로 콘트에서 보면은 배치놈에 있는 그 스태티스틱 정보 가지고 이미지를 신서사이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배치놈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개의 파라미터가 그 트레이닝 이미지 120만 장을 세 개 그 함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로 신서사이즈한 이미지가 제일 레프레젠티브 할 수도 있고 강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 이미지 신서사이즈한 쪽 가시면 그런 걸로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 제로 콘트 같은 게 아마 아무 이미지나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 그런 내용 좀 있지 않아요? 이런 실제 의미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랜덤 이미지로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제로 콘트는 딥스피드에 있는 제로 콘트인데 네. 이거랑 같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거. 거기 그거 있네요. 저는 제로 콘트 같은 게 보면 진짜 텔레비전 데이터 의미 있는 고객이 준 게 아니라 그냥 랜덤 이미지 넣고 막 했는데도 잘 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LLM 위주로 봐가지고. 저도 어디서 들은 거여서 정확하게 그쪽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어떻게 하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좀 그렇게 대표성 있는 걸 할까는 이쪽 데이터 풀이나 그 데이터 신서테틱 데이터 이쪽 도메인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더 있는데 저희는 좀 LLM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퀀타이제이션이든 아니면 프루닝이든 전체 네트워크 레벨로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 답이 안 나와서 사실 최근에 나온 뭐 GPT-4 걔도 보면은 레이어 와이즈로 하잖아요. 레이어 와이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느낌이 나거든요. LLM 쪽에서는. 네, 그 레이어 와이즈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전체를 고려를 하는 게 성능이 전반적으로 더 잘 유지가 되는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최근 논문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네트워크 와이즈
믿을 수가 없다는 뭐 중국 애들이 하는 저거랑 PD 컨트 같은 것도 결국 최종 로스를 직접 줄이는 거니까 인터레이어 디펜던시를 다 고려해서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주안점은 이게 QAP처럼 트레이닝 하면서 그 로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가지고 F4를 왕창 돌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그 텔레비전 데이터로 그 네트워크 인터레이어 디펜던시 고려하면서 한 거니까 잘못하면 오버피팅이 많이 나니까 그런 사이드 이펙트는 있는 것 같아요. 레귤러이제이션 텀을 세부적으로 잘 권해주거나 그런 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그냥 GPTQ에서 하듯이 레이어별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제일 줄이는 그 다른 웨이트를 보관하는 방식을 그냥 하는 게 컴퓨팅 코스트도 적고 빡세게 그렇게 다 디펜던시 고려하는 게 풀 트레이닝 할 거 아니면 진짜 꼭 좋나?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 PTQ로 해야 된다가 많이 그 대세인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QAT를 안 하고는 진짜 이게 서비스 문제없는 서비스가 될까? 그런 모델 팀에서 만든 모델을 정말 온전히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 PTQ로? 그 경량화 팀에서 그걸 다 책임질 수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회사에서 모델 만드는데 뭐 몇 살 썼는데 또 경량화하는데 몇 살 쓴다 그러면 그걸 허락해줄 그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실험은 티저 스타일리션 친구. 예, 저는 그냥 인트8로만 했었습니다. 제가 실험했던 거 다. 우리 몇 비트가 미니멈인 것 같으세요? 이거요? 이거 논문에서는 뭐 4비트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비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쓸만 하려면 한 6비트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액티베이션이랑 웨이트까지 다 한다고 하면 6비트고 그냥 웨이트 온리만 하면 뭐 액티베이션을 8비트로 남겨둔다고 하면 웨이트 온리로는 PTQ도 2비트, 3비트까지는 할수 있어요. 둘 다 한다고 하면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로우 비트로 가기는. 일단 액티베이션은 8비트 네, 조정하고 네, 생각했을 때 웨이트가 네. 6까지는 가능, 이상까지 이상까지도 PTQ는 하는 하면 너무 많이 줘. 그건 안 해봤어요. 그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쨌거나 떨어지는 원인은 대부분이 액티베이션이긴 해서 웨이트 자체는 좀 스테이블하게 이미 120만 정으로 학습이 돼서 이 웨이트 분포 자체도 그 유니폼으로 종 모양이기도 하고 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웨이트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미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가가지고 다 좀 안정화가 많이 돼서 이 함수도 사실 하드웨어가 없는데 그렇게 이 함수는 하드웨어가 없는데 그냥 LLM 쪽이면 뭐 올려라도 본다 해서 뭐 줄이고 디컨타이즈해서 실행하더라도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진짜 엣지 AI용 하이브리드 VIT에서 웨이트만 한다 이거는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메모리 안 올라가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그 엔드투엔드로 인테저 온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LLM에서처럼 웨이트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질문은 PIT니까 네. 비교 대상이 결국엔 CNN이 있거든요. 결국에 테스트 에피션식으로 보여져요. 그죠. 모바일 VIT나 이런 애들이 비교할 땐 결국 모바일 넷까지 비교하더라고요. 모바일 내시고요. 모바일 VIT, 결국은 싸워야 될 애들이 CNN에서 디펙터인 애들이 모바일 넷 버전 3, 뭐, 이피션트나 이런 거니까 걔네들이랑 넘버로 파라미터랑 뭐, 레이턴시랑 액큐시 이걸로 싸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리소스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냐 네. 라는 게 아마도 VIT 쪽으로 퀀타이제이션 하기 위한 동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음, 2빛은 아니더라도 네. 4빛, 6빛 이렇게 줄였을 때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이게 프라미싱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 V3를 서비스로 한 거랑 모바일 앱 모바일 VIT를 서비스로 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모바일 VIT가 뭔가 더 좋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옵션이고요. 옵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모바일에서 설비스로 하는데 네. VIT가 어쨌든 컴퓨테이션은 좀 더 많은 느낌, 컴플렉시티도 그런 네. 밸런스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태스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가정에서 이제 질문이 네, 사실 좀 그런 한계가 있긴 이게 모바일 VIT 버전 1 논문 보시면, 보신 분도 많겠지만, 이게 파라미터는 그 모바일 앱보다 훨씬 좀 적거든요. 근데 실제 레이턴시 코어 ML에서 해보면 한 10배 정도 느리게 나오는 게 이제 기존의 코어 ML이나 이런 애들이 이미 CNN에 엄청 옵티마이제이션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키텍처를 만들고 뭐 파라미터를 적게 하더라도 이런 클래식한 레거시 모델은 이미 잘 핸드 옵티마이즈된 커널 코드가 있어서 실제 리얼 레이턴시가 많이 적긴 하거든요. 그런 갭이 있긴 해. 이런 이머징 아키텍처는 같이 하모니 이룰 커널 코드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또 다음에 나온 뭐 이피션트 포머나 이런 애들은 레이어 놈을 극단적으로 배팅 놈으로 다 바꿔가지고 폴링 되게 하기도 하고 뭐 저런 어텐션 같은 것도 맥스 풀링 약간 믹스업하는 뭐 그런 걸로 어텐션 바꾸기도 하고 거의 약간 CNN에 있는 걸 다 도용을 하더라고. 이럴 바에 왜 이걸 만드나 싶긴 한데 그렇게 하니까 핸드 옵티마이징 커널 코드랑 잘 붙어가지고 이제 리얼 레이턴시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갭은 있어요. 이게 모델만 사실 만들어 봐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그게 이미지화 하면 못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성능 측정하실 때는 코어 ML 네. 이게 애플 논문이어가지고 다 코어ML로 했는데 스냅은 안드로이드도 하고 코어ML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 모바일 쪽 선도 기업에서 많이 이런 이피션트 모델을 만들죠. 스냅에서도 많이 하고, 틱톡에서도 하고, 그리고 애플에서도 최근에도 CVP였죠. 애플에서도 모바일 원에서도 많이 되고. 퀄컴은 아직까지는 그냥 양정화 그쪽 많이 하는데 고객사들이 데이터 안 주고도 양정화 해달라고 하니까 걔네 뭐 헥사곤도 있고 그쪽에 DSP 있으니까 데이터 없어도 고객사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잘 돌아가는 그런 양정화 그런 걸 퀄컴에서 필주의 의미는 그런 것도 있는 게 실제 고객사가 자꾸 데이터 몇 장 안 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MPU랑 SDK도 같이 팔아야 되는 거 퀄컴. 걔네 AI 메시나 AI 스택 같은 데도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